비 내리는 어느 가을날 저녁,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여인의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죠.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 28배 나이의 대기업 장남과 결혼한 새내기 며느리였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검은 우산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저택가를 울렸고 대문 앞에 선 수진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박수진입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죠.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시댁 사람들이 저를 맞이했을 때 저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도 제가 입은 단정한 한복과 공손한 인사가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르시죠. 제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지를요. 시댁은 생각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는 거실, 수입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 그리고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이 집안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시선을 돌리며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제 손안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과 함께요. 첫 가족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엄격하신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자상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숨기지 못하셨죠. 남편의 동생들도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손하고 다정하게 행동했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직접 만들어 드렸고 시아버지의 취향에 맞춰 차를 우려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서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기 시작하셨죠.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며 남편을 극진히 내조하는 모습?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의 서류들, 재산 목록,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까지 저는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의 보석함 열쇠가 어디 있는지, 때로는 금고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죠. 물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순종적인 며느리였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혹시 제가 무언가 실수를 했나 싶어 긴장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칭찬이었죠. 수진아,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요즘 우리 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니?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쓴웃음을 지었죠. 행복이라.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지운 맨얼굴로 저 자신을 바라봤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신뢰를 쌓는 단계였을 뿐이에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거울 속 제 입가에 번진 미소는 차갑고도 결연했습니다. 이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저를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점점 더 자주 제게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우연을 가장해 제 방에 들어왔죠. 수진아, 내 친정 부모님은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자주 뵙기 어려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 어린 눈빛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연기해도 과거는 저를 따라다녔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낡은 사진첩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집안 행사 사진들이야. 내가 시집 오기 전 것들이지만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춰야 했죠. 거기엔 제가 아는 얼굴이 있었거든요. 10년 전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요. 침착하게 사진첩을 넘기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 수진아. 혹시 이 사람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처음 보는 분이네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서류 준비는 다 됐지?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이 저를 미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지만 그 옆에는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수진아, 앉거라.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제 과거 신상 자료였습니다. 불완전하긴 했지만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었죠. 내 본명이 박수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니?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희 집안이 사업 실패로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을 피해 잠시 다른 이름을 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박수진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을 섞어 그럴듯하게 만들었죠. 시어머니는 제 설명을 듣고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 남편이 귀가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날 의심하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저를 감싸 안으며 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니, 수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직은 남편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 변경.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낼게. 저는 휴대폰을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던 중이었죠.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오랜만이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학 동창 김민준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층에서 내려오고 계셨거든요. 누구니, 수진아? 제 대학 친구예요, 어머니. 잠깐 들렀대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장난기로 가득했죠. 그것은 제게는 위협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다시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민주는 소파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니. 그런데 말이야, 혜진아. 아니, 이제는 수진이라고 해야 하나? 제 진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볼일이야? 빨리 말하고 가. 저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지만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죠. 급할 것 없잖아. 우리 사이에. 그나저나 내가 여기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10년 전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전혀 다른 이름표를 단 채로요. 이 사진 한 장이면 내 완벽한 며느리 놀이도 끝이겠지? 근데 나는 그럴 생각 없어. 우리가 서로 도우면 되니까. 그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돈이었죠. 매달 1,000만 원씩 입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죠. 제가 고민하는 사이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우리는 재빨리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오셨을 때는 이미 그가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그를 배웅하며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 너도 깨끗한 과거는 아니잖아. 하지만 그는 씩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구 대학 동창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이름을 다르게 불렀니?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대화를 들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학 때 별명이었어요. 친한 친구들끼리만 부르던 이름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죠. 잘 생각해봐. 시간은 일주일이야. 민준의 압박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동생이 우연히 제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었죠. 형수님, 누구랑 그렇게 심각한 얘기하셨어요? 제가 들으니까 무슨 위협 같던데요?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그냥 보험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좀 짜증이 났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을 먼저 처리해야겠다고요. 그를 그냥 두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깊은 밤 저는 서재에서 민준의 과거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죠. 대학 시절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던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걸로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죠.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점점 더 위험한 줄타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만남 이후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동생 재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죠. 형수님,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요. 서재에서 둘이 마주 앉았을 때 그가 꺼낸 것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제가 민준과 통화하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집안 곧 망하게 해줄게. 라는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재현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다니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재현아, 이건 오해야. 그 사람이 나를 협박하고 있어서 일부러 그런 척한 거야. 하지만 재현이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재현이가 녹음 파일을 형에게 들려주려 하자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요즘 이상한 사람한테 협박을 받고 있어. 대학 때 아는 사람인데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죠.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당신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저를 감싸 안으며 재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재현이의 의심 어린 눈빛은 여전했죠. 그는 마지못해 서재를 나갔지만 분명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서둘러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했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재현이가 어젯밤 일을 가족들에게 알렸는지 모두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특히 시어머니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녀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회사 중요한 서류들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니? 비서가 갑자기 그만둬서 말이야. 집에 가져와도 되니까 시간 날 때 좀 도와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였죠. 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죠. 비자금 계좌, 탈세 증거, 그리고 불법 거래 내역까지. 이것들만 있으면 제 계획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복사하던 중 재현이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뭐 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버님이 부탁하신 서류 정리하고 있어. 재현이는 제가 정리하는 서류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형수님, 전 형수님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시어머니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바로 이 시동생이라는 것을. 그는 젊고 똑똑했으며 무엇보다 집요했으니까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제가 먼저 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먼저 제 정체를 밝혀낼까요? 운명의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아침, 우체부가 등기우편 하나를 전달했죠. 수취인은 시어머니였지만 발신일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던 시어머니가 봉투를 뜯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으니까요. 편지를 읽던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득했죠. 수진아, 아니 정혜진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제 진짜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식탁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재현이도 모두 저를 바라봤죠.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과거가 낱낱이 적혀 있었죠. 진짜 이름 정혜진, 나이 31살, 과거 사기 전과 기록, 그리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결혼했다는 내용까지. 민준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결국 이런 식으로 복수한 것이죠.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해줘. 남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제게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본명은 정혜진이에요. 하지만 사기 전과는 억울하게 씌워진 거예요. 저는 그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마저도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구나.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죠. 아버지, 일단 수진이, 아니, 혜진이 말을 들어보시죠. 분명 사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사정? 우리를 속이고 이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 무슨 사정을 들어요? 당장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재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니 정혜진 씨. 그동안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죠? 제가 들은 그 통화 내용도 다 계획의 일부였고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재현아.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너희는 이미 나를 범죄자로 봐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아마 민준이었을 겁니다. 정혜진 씨죠? 신분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저는 남편을 바라봤죠.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경찰차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묘한 연민도 보였으니까요. 아마 그녀도 알았을 겁니다. 제가 단순한 사기꾼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가면이 벗겨진 이상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경찰차가 출발하면서 그 화려했던 저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모르는 진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형사님, 제가 정혜진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왜 제가 박수진이 되어야 했는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담당 형사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제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원청업체가 바로 제가 시집간 그 집안의 회사였죠. 한창 잘 나가던 저희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도 없이요. 알고 보니 그들이 더 싼 업체를 찾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회사가 불량품을 납품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아버지의 회사는 완전히 망했어요.
형사가 기록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한 건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복수요? 처음엔 그저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셨는데 치료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사는 것 뿐이었어요. 과거를 지우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돈을 벌어야 했죠. 그렇게 박수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제가 새로 취직한 회사 거래처 행사에서 그 집안 장남을 만났거든요. 그는 제게 첫눈에 반했고 저는 그 순간 복수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형사님, 저도 인간이에요. 부모님을 잃고 모든 걸 빼앗긴 사람이라고요. 그들이 저희 가족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알게 된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들을 같은 방식으로 망하게 했더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은 부로 지금의 저택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죠.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들에는 그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모두 복사해뒀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알릴 생각이었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죠. 혜진아, 아니 수진아. 나는 아직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까지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서 복수는 점점 의미를 잃어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야? 정말 날 사랑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매일 갈등했죠. 당신 가족을 망하게 해야 하는데 당신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모순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쩌면 민준이 모든 걸 폭로한 게 차라리 다행인지도 몰라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혜진 씨, 지금이라도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증거들을 제출하면 시댁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좋아요. 모든 자료를 제출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일에 남편은 관련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해주세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저의 폭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대기업의 추악한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쏟아졌고 시댁은 하루아침에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시아버지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면회를 오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죠. 오늘은 어때? 밥은 먹고 있어?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등을 돌렸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걱정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왜 아직도 날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내 아내니까. 비록 이름은 달랐지만 내가 사랑한 사람은 변하지 않았잖아. 한편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현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 날 그가 면회를 왔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우리 집안을 완전히 박살냈으니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현아, 너희 집안이 먼저 수많은 가정을 박살냈어.
나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하지만 너희가 느끼는 고통은 이해해. 나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재현이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래서 형수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고 가족이라고 속이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정당하지 않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너희는 결코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테니까. 약자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 비겁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모든 것을 증언했죠.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머니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신분을 바꿔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까지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닌 진짜 눈물이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복수가 목적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죠.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복수해야 할 사람들이 때로는 따뜻했고, 특히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계획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피고인석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년 말은 다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렸어.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 세금 탈루, 각종 비리까지. 재판부도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이미 여러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했고 수사는 점점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남편과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가져왔죠. 이제 자유롭게 해줄게. 너도 새 삶을 살아야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별이었죠. 법정의 마지막 날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정혜진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신분위조와 사기 혐의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였다는 점과 추가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관대한 처분이었죠. 방청석에서는 여러 하청업체 대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영웅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 저를 수많은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법정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의 표시였을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정혜진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죠.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형제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속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처음으로 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듯 많이 야위어 보였죠. 수진아, 아니, 이제는 혜진이라 불러야겠구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좁은 방을 둘러본 시어머니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죠. 이런 곳에서 지내는구나. 우리 집에 있을 때와는 많이 다르지?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회사 관련 서류야. 우리가 그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남편이 모든 것을 털어놓더구나. 정말, 정말 미안하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도도하게 살아온 그녀가 제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까지 속여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났지만 결국은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도 널 잊지 못하고 있어. 이혼은 했지만 어쩌면 언젠가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너무 아픈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를 볼 때마다 그 상처가 떠오를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아요. 6개월 후, 저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정혜진이라는 본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동료들은 제 과거를 알았지만 편견 없이 대해줬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을 책으로 써보라고 권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시댁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공원 벤치에 앉아 원고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았죠.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 아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잘 지내?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편안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저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담담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매각됐어. 하지만 작은 사업을 새로 시작했지. 이제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날렸죠. 고마웠어.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비록 고통스러운 방식이었지만 덕분에 이제라도 바르게 살 기회를 얻었으니까.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그나마 완전한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후회는 없었죠. 인생이란 때로는 이렇게 아픈 만남과 이별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정혜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비록 가짜 며느리로 시작했지만 그 시간들도 제 인생의 일부였고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눈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